서울과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준 비구름이 오늘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소식으로 특집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어제 산사태가 일어난 강원 지역에서 오늘 또다시 산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횡성군 모습입니다. 마을에 흙더미가 덮쳤습니다.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섬강에선 불어난 물에 노부부가 실종됐습니다. 대전에선 하천의 물이 이렇게나 불어났습니다. 충청과 강원을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에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강입니까? 네, 사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도로입니다. 이곳이 충북 청주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무심천인데요. 이 무심천 바로 옆으로 차가 다니는 하상도로가 있는데 지금 모두 물에 잠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등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저 과속방지턱이 있던 자리에는 폭포가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 10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 무심천 하상도로 6.5km 구간이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차들이 다니지 못했는데 언제 다시 차가 다닐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 차가 많이 다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체가 되지 않지만 오늘 낮 동안 차가 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와 그제 서울과 수도권의 모습이 비슷했는데 오늘은 충청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전역에 호우특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비는 오늘 하루 종일 내렸는데요. 특정 지역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충청권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청양에서는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다리가 사라져서 50대 남성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우물물이 넘쳤고 천안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소주 공장에서는 창고에 물이 성인 키만큼 들어차 양수기로 하루 종일 물을 빼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충청뿐만 아니라 대전과 세종, 이 충청권에 모두 비 피해 신고만 80건이 넘습니다. 네. 대부분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청권에 내리는 비는 언제까지 올까요? 네, 오늘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250mm가 넘게 내린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요. 역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입니다. 오늘 이 비구름은 서울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좁았던 이 비구름이 넓게 이어지면서 충청권에도 영향이 계속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청권에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예정이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어디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산사태로 사망자가 나온 횡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선 오늘도 산사태가 일어나 아예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주변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의 속실리란 마을입니다. 이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곳에서 산사태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이제 1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마을의 모습 여전히 참혹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집 앞 앞마당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뻘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안쪽에 세워져 있는 주민의 차량을 보시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여기저기 망가져 있습니다. 자, 자리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 평소 같으면 물이 졸졸졸 흘렀던 도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계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중간에 나무와 돌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이곳은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자,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토사에 밀리고 부딪히고 또 쓸리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창고 덕에 아래에 있는 주택은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전기도 나가서요,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뿐인 진입로가 막히면서 이 마을 7가구 주민 8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중에 60대 남성 1명은 이 연락이 끊겨서 소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이 직접 나서서 여기서 산길로 2km 떨어진 집에 찾아가서 남성을 직접 데리고 내려왔고요. 나머지 주민들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에서 실종된 노부부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80대 남편과 70대 아내가 이 섬강 근처에 벌통을 살피러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이 부부의 차량만 발견됐는데요.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인제에서는 31번 국도가 일부 유실됐습니다. 도로 절반 정도가 사라졌고 전신주도 쓰러졌습니다. 응급복구 공사가 늦어져서 이 차량 통행이 재개되려면 다음 주 월요일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고립과 낙석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강원도는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36가구 56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15채와 농경지 149헥타르가 물에 잠긴 걸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비가 더 온다는 건데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중남부 지역의 예상 강수량을 최대 80mm로 전망했습니다. 영서 남부 지역의 많은 곳은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 강원도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밤에 비가 강해져서 호우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큰 댐이죠. 이 소양강 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방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충청과 강원 소식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은 반면에 오늘 소강 상태였습니다. 비구름대가 지금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잠시 뒤에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제 폭우 속의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졌던 남매 중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km 넘게 떨어진 배수관에서 발견됐습니다. 함께 실종된 여성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굴착기가 줄을 아래로 내리고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맨홀에서 실종된 남매 가운데 남성이 발견된 겁니다. 사고가 난 맨홀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비가 쏟아져 근처 아파트로 대피했는데 다시 길을 나섰다가 맨홀에 빠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요. 물이 많이 차서 차가 그쪽으로 갈 수 없었고 마침 진동이 거기 있어서 또 아파트 앞에다가 끌어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잠깐 있다가 다시 나가신 거예요? 실종자 가족은 도심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속 빠진다. 그건 도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당시 50대 여성이 먼저 빠지고 곧바로 40대 남성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포철로를 따라 수색을 하던 소방당국에 이틀 만에 남성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특수구조대가 직접 현장 내부로 들어가서 수색 중 발견을 하였습니다. 당시 강남에선 맨홀 뚜껑이 열려 시민들이 빠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전부 다 쏠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밑에가 안 보이니까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건져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를 드린 거고요. 하수관 내 물이 가득 차오르며 수압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리는 건데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우선 맨홀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의 맨홀들이 수압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특히 취약한 맨홀의 경우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거나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맨홀로 교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실종 남매 중에 아직 한 명은 찾지 못하고 있고 구조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한 명에 대한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성을 발견했을 때처럼 역시 구조대원이 배수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수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수중 로봇이 투입됐는데 오늘부터는 물이 빠져서 직접 수색이 가능합니다. 맨홀 아래는 가로 5m, 세로 2.5m의 배수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남성도 1km 더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물살이 빨랐기 때문에 수색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네, 해당 맨홀부터 배수관까지 길이 3.7km에 달합니다. 이곳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차례 수색해왔고 또 지금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먼저 맨홀에 빠진 만큼 더 많이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수관과 연결된 반포천과 한강대교 등도 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맨홀 사고 말고도 서울에서만 실종자 2명이 더 있습니다. 다른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보시다시피 강남의 빌딩 지하주차장 2곳에서 2명이 실종됐습니다. 작업이 조금 더딘 건 물을 모두 빼내야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서울시가 펌프차를 지원하면서 배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물을 먼저 빼내면 방수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직접 들어가서 찾는 방식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10대 학생도 있죠. 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귀가하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금 소방과 경찰 80여 명이 투입돼 인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실종된 인원은 3명입니다. 네, 현장에서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남한산성 인근에선 산사태가 나면서 주민 300여 명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고립된 지 20시간 정도 만에 가까스로 진입로가 뚫렸는데 아직 산속에는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혜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무와 바위가 뒤엉켜 있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가전제품들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남한산성 건봉리 마을은 18시간 동안 고립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지진.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 청둥, 번개가 막 치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나무도 막 떨어지고 내려오고 막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급하게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뜬 눈으로 이틀을 지새웠습니다. 인근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전기와 인터넷마저 끊겼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도 전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밥을 먹어 어제 저녁 못 먹었지. 오늘 아침 못 먹지.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드니까 어제도 나름대로 눈물 날아가는데 전봇대와 변압기는 바로 앞 가정집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드드드득 하더니 이제 쏟아져 내려왔죠,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119 불러달라고 했는데 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고립됐던 마을은 어젯밤 9시에 간신히 입구가 뚫려 구호 물품들을 전달받았습니다. 마을 회관까지만 길이 뚫렸고 주민들이 사는 집은 아직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거 떠내려온 거예요? 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택배와 구호 물품을 창문을 통해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뇌졸중 환자다 보니까 이게 더위, 위생,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 그런 게 조금 이게 좀 조건이 맞으셔야 되는데 지금 후덥지근한 데다가 이게 선풍기도 없지 에어컨도 안 되지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던 카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산길을 따라 내려온 토사물은 가장 먼저 이 앞에 있는 카페를 강타했습니다. 여길 보시면 지나간 토사물의 높이가 제 키보다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나간 토사물은 바로 뒷집의 벽까지 허물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광고 손님이 그래서 웨딩 촬영하고 손님이 이쪽에 밖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오래된 벽돌 느낌도 살려가지고 이렇게. 광주시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건봉리 마을의 주민 한 분을 연결해 볼 텐데요. 건봉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김석원 씨입니다. 3년 넘게 준비해온 카페의 오픈을 코앞에 두고 수혜를 입은 상태인데 직접 들어보죠. 자, 김석원 씨 나와 계십니까?
네, 나가겠습니다. 네, 보니까 머리는 뭐 젖어 있고 그리고 옷에는 흙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전한 데 계시는 거죠? 예, 대피하고 마을 주민이 있는 이 마을회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탕물이 그 가게 겸 살림집을 덮친 게 8일 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밤이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긴박했는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8일 저녁 12시가 좀 넘어서 갑자기 우당탕 하면서 그냥 흙더미가 현관 문 반을 덮었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창문으로 보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날이 밝아서 아침에 그 쪽문으로 뒷문으로 해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문이 꽉 막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고립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고립돼 계시다가 사실은 아까 이혜성 기자 리포트 보니까 어제 밤까지 이제 마을 전체가 고립이 돼 있다가 어제 밤 저녁에 마을 회관으로 뭐 구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전달받은 게 있으십니까? 예, 구호품 물하고 라면 이렇게 왔더라고요. 오늘 왔어요. 구호 물품은. 네, 물이랑 컵라면 정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오늘이 예. 3년 동안 준비해온 카페의 문을 여는 날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식당을 하다가 하도 안 돼서 그걸 접고 3년 동안 카페를 지금 투자해서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지금 내일 모레 오픈하려고 식자재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근데 전기가 다 나가갖고 식자재가 수천만 원이 다 상해서 지금 버릴 지경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싹 수리해가지고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수리하려니 엄청난 자금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간 영상은 아마 오늘 낮에 그 복구하는 작업을 찍으신 영상인 것 같은데 혹시 보상 받을 길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토사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도립공원 소장님한테 연락도 해서 옆에 인근 한 5m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토사물을 임시로라도 네. 치워달라고 했더니 뭐 회의를 해야 된다는 둥 해가지고 어제부터 안 되고 내일도 덤프 트럭이고 뭐 포크레인이 안 온대요. 오늘 우리 주민이 한 대를 불러가지고 길만 조금 냈어요. 포크레인 이게 한 대를 좀 불러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우리 돈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청이나 도청 차원에서 얼른 좀 도움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사정에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원 씨였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양평군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도로가 휩쓸리고 또 전기마저 끊어져서 30여 가구가 고립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홍지훈 기자, 뭐 언뜻 봐도 아직 길이 복구가 된 것 같지 않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 그리고 물줄기를 막기 위해서 임시 뚝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막아야지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진행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휩쓸려 내려온 차량들을 건져내서 제 옆에 세워놨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이렇게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세워져 있는데 보시면 타이어도 하나밖에 없고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물줄기가 새 찼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부터 작업을 진행했지만 복구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주민분들이 걱정인데 좀 어떻습니까? 네, 비교적 젊은 주민들 30여 가구 중에서 젊은 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그 무너진 도로의 가장자리 난간을 따라서 좁은 길로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식료품도 이러한 방식으로 난간을 따라서 오가면서 날랐습니다. 한 주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마을에는 지금 구호품이 전달이 됐습니다. 집 앞 난간으로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 일이 지금 시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혈액투석을 받는 주민 한 명이 다른 주민 등에 업혀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전도 됐었는데요. 조금 전 1시간 전쯤부터 전기도 임시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어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지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비 때문에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400살이 넘은 천연 기념물인 성균관 문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기도 했고 조선 왕릉 석축과 토사도 쓸려 나갔습니다. 복구를 한다고 해도 온전히 옛 모습을 되찾긴 어렵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잘려나간 나뭇가지 사이 비쩍 마른 흰색 속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네,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400살이 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입니다. 보시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받쳐놨는데요. 이틀간 몰아친 폭우로 이 성인 팔뚝만한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지난달엔 지지대를 바꾸는 과정에서 굵은 가지 일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또 한 번 상처가 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비도 1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니까 흔들림과 못 견뎌서. 근처 주민들은 평생 봐온 나무가 다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물길 내려가는 땅이 다 파져 있고 이래가지고 좀 걱정은 했었어요. 안타깝죠. 잘 보존돼야 되는데. 물폭탄이 집중된 강남 쪽 문화재는 피해가 더 컸습니다. 조선 9대왕 성종의 무덤이 있는 선정릉 입구. 주차장 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주차장 안에 물이 차면서 문을 폐쇄한 겁니다. 매표소와 파수구 안에 있던 빗물은 도로 위로 역류합니다. 묘지 주변으로 가봤더니 잔디가 씻겨 내려가면서 맨흙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덤엔 빗물을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웠습니다. 조선 23대왕 순조가 묻힌 헌익릉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관람객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길. 배수구가 무너지면서 땅이 갈라지고 진흙탕이 된 바닥 위에 돌들이 흩 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담장 주변 소나무 한 그루는 뿌리 뽑힌 채 넘어졌습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서 지금 관람료가 유실이 된 상태고요. 관람객 안전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긴급 조치 중인 상태입니다. 집계단 수도권 지역 피해 문화재는 총 40건. 문화재청은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긴급 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비가 잦아든 서울 곳곳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복구 속도도 더딘 데다 순식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다시 찾아올 비 걱정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빗물을 헤치고 들어섭니다. 물에 차서 갇혀있던 반지하 주민 3명이 구조됩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 아파트에선 뒷산이 무너져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해야 했습니다. 쏟아진 토사물은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2층까지 차올랐고 차는 천장을 맞대고 고꾸라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빗물에 쓸려온 잔해가 널려 있고 차들은 부서져 있습니다. 굴삭기에 군인까지 동원돼 토사물을 치우고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이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무너져갖고 수로가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주신대요. 지붕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작은 집을 채우던 살림살이는 폭우로 쓰러진 나무와 엉켜 잔해가 됐습니다. 집안도 온통 흙더미가 됐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 누가 도와주면 몰라도. 주거 기반이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폭우는 익숙한 공포입니다. 인근 학교로 몸은 겨우 피했지만 무너진 터전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거 한 달도 걸리게 생겼어요. 이거 비 많이 오면 아무튼 조금 내렸다가 무서워. 무너져 내린 20m 높이 축대가 아파트 외벽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차들도 흙더미가 됐고 현관도 흙으로 가득합니다. 저녁 먹고 치우고 난 다음에 옹벽이 바로 저희 집 베란다로 떨어져가지고 베란다하고 주방도 저기가 아스팔트판이 됐거든요. 사고 이틀이 지났지만 물과 전기는 공급이 끊겨 지자체가 주는 생수로 버텨야 했습니다. 선풍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비에 젖어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다세대 주택도 복구가 한창이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물이 흥건합니다. 물퍼년이라고 그저께
너무 아파가 잠을 못 잤어요. 그걸 걱정이에요 지금 또 그럴까 봐. 서울 지역 비는 잠시 멎었지만 내일 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이재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크게 오른 물가로도 힘겨웠는데 비 때문에 입게 된 피해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장서윤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물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빗물에 잠겼던 냉장고는 망가졌고 종이 상자와 의자들은 뒤엉킨 채로 길가에 쌓여 있습니다.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버려야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썩어요. 며칠만 지나면. 곰팡이 피어서 도저히 못 입어요. 빨리 치워야 됩니다. 바로 앞 귀금속 가게. 고장난 시계를 드라이기로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부품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을런지 답답하니까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꼭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기록해둔 장부에 잉크도 번졌습니다. 인근 식자재 마트, 얼핏 정리가 되어가는 듯 보이지만 지하로 내려와 보면 이 120평 가까이 되는 창고에 빗물에 젖었던 식자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창고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지금도 펌프로 물을 빼내고 있지만 바닥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 물건 값만 4억에서 5억이 있어요. 물건 값만 냉장고 빼놓고. 아이고 엄두도 안 나고. 아이고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도 안 같고 서 있어도 서 있는 것도 안 같고. 같은 날 오후 취재진은 인천 미추홀구 제1시장에도 가봤습니다.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이점수 씨의 손발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막힌 배수구를 손으로 뚫다 상처가 난 겁니다. 냉장고가 안 되니까 다 썩어버리잖아. 그래갖고 그냥 다 버리고 물건값도 그냥 자꾸 올라가고 그냥 그러니까 장사가 더 힘든 거야. 장사꾼들 너무 힘들어. 곱창집은 한때 전기가 나가면서 누전 차단기까지 불에 타버렸습니다. 어디서 지원해주는 분도 않고 뭐 본인이 우리가 어쩌다리 해야지 뭐. 완전 아까도 전화했었는데 뭐 누적돼 그러는데 전화했더니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 기준 수도권 소재 전통시장 62곳, 점포 1,320여 개에서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고물가에 수해까지 삼중고에 무너진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당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의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충청과 강원이 오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지금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비구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시각 기상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볼 텐데 세 가지 색깔, 붉은색과 보라색 그리고 군청색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시작한 강력한 비구름대가 점차 충남 그리고 세종과 대전 그리고 일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길게 얇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중국부터 한반도 남쪽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긴 구름이 보입니다. 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또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만든 비구름, 정체전선의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구름은 한반도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었는데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오늘 하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 북부 같은 경우엔 모처럼 파란 하늘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면 충청과 강원의 피해가 많았거든요. 이 영상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래픽의 양상을 보면 어디서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밤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향후 6시간 동안 어떻게 비가 내릴지 살펴볼 수 있는 초단기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라색, 군청색, 빨간색에 주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과
대전 그리고 경북 북부까지 이렇게 조금씩은 남쪽으로 내려온 강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은요. 8시부터 차츰차츰 이제 대전과 세종, 충북을 지나서 비구름대는 9시와 10시경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정이 지나면서 차츰 곳곳에서는 비가 일부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9시, 10시, 11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취약 시간대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강수량이 최고 시간당 80mm 가까이까지 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밤 사이에 갑작스러운 강수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림동 참사는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반지하 가구는 전국에 32만 가구 이상인데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반지하 건축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비 피해를 심하게 입은 서울 신림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골목엔 가재 도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집들마다 건조시키느라 문도 다 열어뒀습니다. 수해를 입은 반지하 세대들. 벽에는 차올랐던 물자국이 선명하고 걸을 땐 물을 첨벙대야만 합니다. 실내는 쏟아져버린 물건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찼던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찬 거죠. 물이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창문, 화장실 여기 앞쪽에서 지금 다 물이 들여쳤다는 거죠? 네. 와, 이거 거의 제 키만큼 네. 엄청 높이 찬 거네요. 좀 무서웠어요. 문 안 열려가지고. 그냥 변기에서 역류하고 창문이요. 그냥 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반지하 건물은 물이 창을 통해서 들이치기 때문에 폭우시에는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참변이 난 장소도 방과 외벽 사이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되지 않다 보니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여기들도 반 지하에 방들이 3개씩 있는데 그 집들도 다 차고. 여기 집도 그렇고 여기 바로 옆에 집. 폭우가 있던 이틀 전 반지하에 사는 딸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김명훈 씨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안 가요. 반지하는 죽어도 안 가요. 제가 못 보내죠 이제. 왜냐하면 뭐 불안해가지고 살겠어요. 반지하는 전국적으로 32만 7천 가구,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만 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하임에도 볕이 들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등의 수요가 있다 보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건축법을 바꿔 반지하 주택을 짓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반지하는 10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용도를 비주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에게 다른 살 곳을 마련해주고 집주인이 반지하를 다른 용도로 쓸 때 기존 월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신림동 참사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 관계자가 실상과 다른 대화를 나눈 것도 논란입니다. 구조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119 신고가 들어온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출동하다 보니 정작 다급한 곳에선 2시간 반이 지나서야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의 반지하 방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 소방 관계자가 사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아마 몇 시에요? 이 사고가 일어난 게? 그때 여기가 그 기상局 22시쯤에 다 주무시다가 그랬구만. 하지만 밤 10시는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이 지나고 이미 반지하 방에 물이 다 차버린 때입니다. 그 전에 여기는 한 8시 20분 반쯤에 여기 찼어요. 잠을 자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아닙니다. 희생자들은 문이 열리지 않자 8시 40분쯤부터 119 신고를 시도했지만 당시 전화가 몰려 먹통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을 통해 어렵게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30분, 119 구급차는 45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구조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해 창문을 뜯기 시작한 건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물을 빼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3명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반지하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환한 미소와 함께 밝게 생활했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온 신고부터 출동하느라고 늦었다고 해명했고 소방당국은 다른 구조 요청을 처리하느라 늦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신고도 중요해서 출동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한꺼번에 여러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위급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 와중에 신림동 참사를 대통령실이 홍보에 활용했다는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챙기는 걸 알리기 위해 만든 카드 뉴스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발달 장애인 가족의 참변 현장을 썼습니다. 참사 현장을 홍보용으로 활용한 만행이라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정홍보용 카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을 낮추고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확실한 주거안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카드 뉴스의 배경입니다. 이번 폭우로 사망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살던 반지하 주택으로 참사 현장을 국정홍보의 배경으로 쓴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카드 뉴스가 소셜미디어에도 게시되자 국민의 죽음을 홍보 콘텐츠로 쓰고 있다며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야당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해 현장을 지켜보는 사진을 정책 홍보용 카드 뉴스로 활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당팀에 연락해 해당 카드 뉴스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사과가 아니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과라는 것에 너무 의미를 크게 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일정이 잇따라 번복되면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재민이 머무는 체육관 등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가 다시 현장을 찾는 등 일정을 거듭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의전 절차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 예측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미 3년 전에 서울시가 동네별로 침수 위험을 1시간 먼저 예측해서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왜 이랬던 건지 팩트체크 해보죠. 자, 이재인 기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2019년 5월 서울시가 낸 보도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서울의 비구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요. 각 지역의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미리 침수 사고를 막는 경보를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침수 위험도는 지역별로 80개씩의 시나리오로 만들고 즉시 가동해서 2019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침수 예측, 침수 위험 예측 시스템이 왜 가동이 안 됐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해서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여전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였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개발 업체를 통해서 사고가 난 지역의 인근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 시험 단계인 시스템이긴 한데요. 1시간 동안 내린 이 비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피해 지역이 넓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시각 즈음에 이 지역 강우량을 대입해 보면
사고가 난 주택도 침수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좀 더 일찍 검증이 돼 활용이 됐다면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이번처럼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리면 산사태가 또 걱정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산사태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을 이 번호로 해라 이렇게 홍보를 한 번호가 조금 엉뚱한 곳으로 연결이 된다면서요? 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산사태 대응 요령을 보시면은 119 또는 1688로 시작하는 번호로 구조를 요청하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번호는 산림항공구조대라고도 해놨습니다. 이 국립산림과학원이 SNS를 통해 배포한 대응 요령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화를 해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산림항공구조대 전화번호 아닙니까? 예, 대리운전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대리운전 번호였을까요? 글쎄요, 저희도 그냥 착실만 받는 번호라. 네, 그러니까 좀 황당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리운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 번호는 산림청이 2007년에 처음 개통을 했습니다. 이후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재난통신망 번호가 통합이 되면서 이 번호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한 15년이 지난 뒤까지 버젓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국민재난 안전 포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또 산림청에 취재를 했더니 지금껏 몰랐다 확인 후에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지은 기자가 전화를 해서 알려줘서 그제야 이제 번호를 내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5시쯤 그 포털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아니었으면 앞으로 또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로 또 엉뚱하게 전화를 했었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900억 원 가까운 물난리 예산을 삭감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오늘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강남에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다가 전임 시장에 중단시킨 사업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비 피해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20층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들, 임신부들, 추석하는 분들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는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 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17조 원을 들여 지하 빗물 저류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과 예산 낭비 논란 지적이 제기됐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신월동 한 곳으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3조 원 넘는 돈을 들여 강남역 인근 지하 배수 시설을 보강했지만 이번 폭우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역의 경우 인근 역삼 서초역보다 지대가 낮은 항아리 지형으로 시간당 85mm 정도 빗물을 빼내는 현재 시설론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빈도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 확률로 치면 1%. 기후변화 때문에 그 1%의 확률이 3, 4년 만에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대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900억 원 가까운 물난리 대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에 서울시 의회 탓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였던 17대 시의회가 서울시 원안보다 248억 원을 추가 삭감했다고 해명한 겁니다. 당시 시의회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측이 해당 예산을 서울시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돌려두자고 한 건데 시가 거부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의 입장은 특별하게 회전기금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장 필요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서울시는 최근 통과된 예산안에서 292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수방 대책 사업과 치수 하천 관리 사업 예산 여러 항목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저녁 이후에 비가 더 거세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통제하거나 지하철 운행을 멈추는 것들이 주로 퇴근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야행성 폭우가 나타나는 건지 윤영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115년 만에 하루 최다 강우량 기록을 갈아치운 서울 동작구엔 지금까지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대별로 강우량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8일 낮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래프가 급격히 솟구칩니다. 저녁 7시 30분 해가 진 직후입니다. 밤 9시 시간당 141mm까지 기록하고도 해가 뜨기 직전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집니다. 어제도 전체 강우량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저녁부터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일몰 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계산해봤더니 전체 강우량의 70%가 이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전형적인 이른바 야행성 폭우입니다. 어제 오후 3시와 밤 10시 중부지방의 강우 그래픽을 놓고 봐도 색이 진한 야간에 비가 집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퇴근 시간에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는 구름 속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더 세차게 내립니다. 그런데 한여름엔 낮보다 밤에 수증기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합니다. 도로의 아지랑이처럼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승 기류가 수증기 흐름을 막는데 밤엔 이 벽이 사라지는 겁니다. 발전기가 돌아갈 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육지 위의 찬 공기와 바다 위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 장마전선을 이루는데 밤엔 육지 기온이 바다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온도차가 커지고 더 강한 구름이 발달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기세가 점차 약해지겠지만 야행성 폭우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권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서울과 수도권에 비하면 농촌 지역이 많아서 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또 비가 그쳤더라도 폭우가 휩쓸고 간 곳들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은 폭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정비가 미리 돼 있지 않으면 애써 기른 작물은 물론 주택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로 점검을 나가선 절대 안 됩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쪽은 이 수도권보다도 산악이 좀 더 많아요.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다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크죠. 특히 산사태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흙탕물 같은 게 집 근처로 흘러내린다거나 산사태 징후죠, 일종의. 그럴 경우는 정말 좀 안타깝지만 대피를 하셔야 돼요. 다 버리고. 고령층이 많은 동네에선 산사태 등 위험을 느꼈을 때 이웃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손전등과 생수, 휴대폰 충전기 등을 미리 챙겨놓고 대피소 위치도 파악해놔야 합니다. 이미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취약해져 있죠. 작은 양의 비가 와도 침수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죠. 침수됐던 도로나 다리 등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집이 침수됐다면 전기나 가스를 곧바로 써선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 말리고 환기한 뒤 점검부터 받아야 합니다. 홍수가 심했던 지역에선 상수도 오염 가능성도 있어 함부로 수돗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비싼 차가 많이 다니는 서울 강남 지역의 큰 피해를 보면서 침수 차량이 받을 보험금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0대 넘는 외제차가 물에 잠겼는데 전체 1,000억 원가량의 보험금 가운데 외제차가 받을 돈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진 뒤 서울 강남의 도로 위에 버려진 차량들. 고급 외제차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침수된 외제차만 오늘까지 2,500대, 총 피해 차량은 7,600대를 넘습니다. 추정 피해액은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 외제차의 피해액만 542억여 원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강남에서 침수된 외제차의 피해액을 한 보험사가 추산해보니 1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벤츠 S450은 1억 7천여만 원, BMW 740i는 1억 5천여만 원,
포르쉐 파나메라는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틀간 접수된 손해액만으로도 2002년 관련 집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상황.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돼 침수 차량은 앞으로 더 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른 운전자의 보험료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0.78%포인트? 그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 상승 압력이. 9월 달에 오는 뭐 태풍이라든지 기상이변이 생기면은 또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겠죠. 운전자 사이에선 불만도 나옵니다. 저랑 관계없는 이런 외제차 같은 그 피해 때문에 그 일반인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수 사태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손해율을 줄이는 작업을 정부에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침수차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게끔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입장에서도 코로나 거리두기와 기름값 상승 등으로 교통사고가 덜 나서 보험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가지 않은 걸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더 돋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에 이어서 이번엔 경기 의정부에서 배수구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기자, 이 영웅 직접 만나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이 담긴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5시쯤부터 비가 강하게 오면서 저렇게 아이 무릎까지 빗물이 차 올랐는데요. 자, 바로 옆에 까만 옷을 입은 남성이 바로 그 배수구 영웅입니다. 네. 막혀있던 배수구 4곳을 직접 뚫고 다녔고요. 그러자 1시간 정도가 지나서 도로가 저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배수구 덮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런 노력이 더 빨리 복구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이네요. 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안 되고 소방서에서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내가 내 동네 내가 한번 뚫어봐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닝 정도는 거의 뜰 정도로 물살이 셌거든요. 시민 영웅이 의정부 용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창덕 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같은 시간에 전화가 몰리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됐고 그래서 김 씨가 직접 나서야만 했던 건데요.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행인이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네. 김 씨와 주민들은 오늘 새벽까지 물이 가득 찬 마트에서 수해 복구를 돕기도 했습니다. 네, 물속이 잠긴 여성을 구출한 공무원의 소식을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그제 서울 강남에 비가 많이 와서 한 여성이 6차선 도로의 한가운데 고립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때 국방부 소속 공무원 표세준 씨가 나섰던 건데요. 자, 표 씨는 저렇게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어진 주차 금지 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성을 구조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던 반면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비슷한 시각 강남 인근 모텔들은 가격을 2배 넘게 올려받았습니다. 네, 자, 25만 원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시민들이 모텔에서 숙박을 하려 했는데 10만 원이던 모텔 가격이 저렇게 25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가뜩이나 발목 껴가지고 힘든 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그러니까 폭우를 틈타서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예보를 보니까 당분간 비가 더 올 것 같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는 절대 이러지 말라라면서 영상을 또 제보해 주셨죠. 네, 한 시민이 강 건너지 말라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영상이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차들이 무리하게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강 건너편에서 수신호로 네. 지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검은색 승용차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다른 차들이 운전자를 차에 태워서 저렇게 후진을 해서 다리를 벗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저게 원래 다리가 있던 곳인데 네. 다리도 물에 완전히 잠긴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건너려고 했군요.
네, 위험한 상황에서 나까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강을 건너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순식간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차를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하천이나 위험한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 잘 봤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인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정도는 아니어도 양이 꽤 많습니다. 피해가 또 일어날까 우려가 되니까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날씨가 맑아지자 사람들이 오랜만에 공원에 나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도 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지 하루 만에 내일 다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던 비구름띠, 정체전선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소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최근 폭우로 집안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출근길 등 통행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시간당 2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는 충청 북부나 경기 남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중심축 자체는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은 받지만 제일 센 부분 있죠. 충청 북부나 경기 남부 정도. 또 정체전선이 내일 밤부터 서서히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며 약화돼 내일 밤부터 비가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방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과 도로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양수기 등의 자원을 침수됐던 강남 지역에 집중해 폭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증한 주체는 다름 아닌 숙명여대 동문회였습니다. 동문회는 학교가 표절 조사를 멈춘 상태라며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오승렬 PD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추상화가 파울 클레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논문인데 이후 미술계 경력에 발판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표절률이 42%에 달했습니다. 보도 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학교를 상대로 빠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숙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친 후 사실상 조사를 멈춘 상황입니다. 이에 동문회는 소속된 교수들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자체 검증했습니다. JTBC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는데 표절률은 48.1%였습니다. 유사한 맥락까지 표절로 포함하면 54.9%에 달한다는 게 동문회 측 주장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은 17% 표절률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학위 논문조차도 JTBC는 43%, 저희는 42%, 저희는 56%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숙대 민주동문회는 검증 결과를 학교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학교가 조사 과정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표절을 신고한 제보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 좋은데 계속 저렇게 조사 회의를 안 열고 뭉기면서 그냥 질질 끌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솔직히 좀 있고요. 숙명여대는 비공개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8월 김 씨가 국회의원 부인들과 함께한 특정 식사 자리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2일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 수행 인원인 서모 변호사와 운전기사 한모 씨,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 등 3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 두 테이블로 나눠 따로 밥을 먹었는데 식대 총액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경 씨 식대 2만 6천 원은 수행원 서 씨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후보 배우자는 정치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치인 부인 3명 식대 7만 8천 원과 수행원들 식사비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경기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도청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최측근 배 씨와 직접 결제를 한 7급 공무원 A씨 당시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네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하라 그랬지? 네. 그 말은 기억이 없어? 식사 전부터 참석자들 밥값을 법인카드로 쓰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영수증에 인원수나 메뉴가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액만 나오면서 사진장 영수증 갖고 와. 밥 먹고. 이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해당 모임에선 김 씨가 참석자들을 자비도 아닌 법인카드로 대접한 셈입니다. 경찰은 해당 모임은 사건 일부로 법인카드 유용 전반을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국민의힘의 운명이 법원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결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서울 남부지법에 비대위 체제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확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표는 일부 지도부가 당원 당규를 어기고 현 최고위를 해체하는 등 당이 비대위로 가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JTBC와 통화에서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면서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정치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 당의 신용을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들어선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언제 뽑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내년 초까지 비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이 경우 내년 1월 초까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나설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중재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나왔지만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강행하면서 갈등 봉합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골프 접대 논란을 빚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듣고 보니 참 딱한 일이 많네. 내가 이거 확실하게 도와줄게. 이거는 이영진 헌법재판관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식사하면서. A씨는 이 재판관에게 전해주라며 담당 변호사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건넸는데 이 돈의 행방도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전달을 안 해줬으면 저한테 돈을 되돌려 주든지 전달이 안 됐다고 말을 하든지. 담당 변호사는 500만 원을 이 재판관에게 전하지 않았고 A씨의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입니다. 이 재판관도 이 돈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재판관에게 어느 정도의 접대가 있었는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부서에 사건이 배당되고 사건 번호가 붙으면 이 재판관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이 재판관이 공수처와 관련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 관련 위헌 법률이건 뭐 헌법소원이건 회피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A씨는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뉴스지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사람에 충성한 적 없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말입니다. 바른정당 때 인연을 시작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기획한 오디션을 통해 대변인으로 선발되는 등 소위 이준석 퀴즈로 불렸죠. 그런 그가 대통령실로 간다고 하자 이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서 이런 배신자란 얘기 나왔는데요. 하지만 박 대변인,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 없다. 따라서 배신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쩐지 익숙한 표현이죠.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박 대변인 메시지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긴 합니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참담하다라고 했었죠. 사실 오늘 발언은 좀 과거의 그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탓하던 그런 민주당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 그러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고 이틀 전 대변인을 만나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하죠. 그 이후 어제 인터뷰에서는요. 당이 선택해야 할 길은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전 대표도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배신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다만 같은 대변인이지만 대통령실 근무 환경은 좀 다를 거다. 자유의 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조언을 남기긴 했습니다. 이 박 대변인, 대통령 곁에서 직접 쓴소리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많은 국민들, 사람에게 충성한 적 없다던 대통령 밑에서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또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청년 대변인의 모습 기대하겠죠. 다음 브리핑은 시리아입니다. 애플의 음성 비서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시리아, 한국에 대해 알려줘.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 또는 헌법상의 국가로 현대사에서는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의 일본 제국명 조선을 이르는 말이다. 일본 제국령 조선?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건데 1945년 8월 15일 전후로 시간여행을 떠난 건가요? 시리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를 발견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다시 해보니까 일본 제국령이란 표현 자체는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2에서는요. 설날을 영어 대사로 Chinese New Year라고 말합니다. 중국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날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죠. 그래서 올바른 영어 표현도 루너 뉴 이어라고 합니다. 이 제작사 측에선 우리는 몰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개신교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영국 추석이라고 번역하진 않는 것처럼 분명 잘못된 정보는 고쳐나가야겠죠.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밤사이에 충청, 경기 남부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선 특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